써도 될까요? 네. 건조해져서. 아이고, 그나저나 멀리서. 근데 선생님 사장님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좀 사적인 그런 거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런가 봐요. 왜 그러지? 근데 공식 이렇게 이제 선생님 법회하실 동안에는 예. 그렇게 긴 이야기랑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이제 사람 몇 명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있고 한 서너 명 있으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나 봐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날 지영 씨랑 그 저기 자하 네. 그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내려가면서 차 한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선생님 가까이서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좀 그렇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좀 사람들 의식을 하니까요. 뭐요? 약간 불안하고 약간 그런. 그래서 많이 계시면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조금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이제. 근데 다음에 1대1로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 지금 6월부터는 차담을 없애려고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5월 달까지 막 빨리 눌러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6월부터는 아무도 신청 안 했길래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다 지워버렸거든요. 찍었어요? 6월 2일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 근데 이제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난 입 다물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 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다 알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뭘 이걸 모르고 이 공부가 뭐 배워야 될 게 있나 알아야 될 게 있나 다 돼 있는 공부인데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겠지. 선생님, 선생님도 저기 이제 지나간 시간을 그러니까 보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 보니까 난 정말 바보였구나. 이 결론이 이거였어요. 난 정말 바보였구나. 물론 선생님 때문에 지금 시간은 되게 이렇게 많이 단축된 거는 맞아요. 사람들이 네. 많이 그거는 맞는데 근데 나름의 그게 확 쉬어질 때까지는 나름의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는 게 그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결국 그래서 생각만 쉬면 그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쉬니까 그러지. 모시고 자기가 끝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그게 종착역에 이렇게 도달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에 중독돼 있고 생각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판단을 내려줘야지. 마치 모로모트 인형 같은 거야. 모로모트 실험용 생쥐처럼 아니면 그 진짜 6살, 7살짜리 어린애처럼 엄마 뭐 할까요? 생각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생각이 판단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진짜 딱 보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현실만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도 여기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있는 그대로 하나의 빈틈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자꾸 자기는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허물을 짓는다. 원래 선 법문은 선에 대해서 입을 여는 건 입 열자마자 틀렸다. 전부 거짓말이다. 다 사람 속이는 소리다. 다 틀렸다는 건 뭐냐? 벌써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이거 말길이 끊어졌고 마음 갈 곳이 없는 자리야. 근데 여기서 말을 한다, 설법을 한다, 뭘 강의를 한다는 건 전부 분별망상을 일으킨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물인 줄 알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맞아서 잘 그 곡해 없이 잘 알아들어서 자기가 이 자리를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를 깨치는 거지 뭐 이상한 도리를 알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자기는 본래 자기였던 거예요. 본래 자기. 그러니까
그래야지 말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에서 적나라 적세세란 말이 말끔하다, 말쑥하다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그런 아르마리가 붙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친밀하고 가장 내적인 경험 이 자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야. 이게 끝이에요. 예, 더도덜도 없고.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나는 원래 나였지. 그러니까 이걸 뭐이 상태, 이 마음, 이 자리, 뭐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걸 생각으로 추론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도 중요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하는 거야. 아,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냥 믿어라. 응? 그냥 믿을 수밖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말을 못 하겠어. 맞아요. 선생님, 제가 예, 그때 무신선에서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 제가 하여튼 간에 십몇 년을 어떻게 했냐면 십몇 년이 아니라 그 선생님 계속 체험 일어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의식을 약간만 그게 몰입을 집중만 하면 예, 딱 이렇게 이렇게 렌즈 강원 렌즈 이 렌즈 되게 좋은 걸로 하면 이렇게 기사체 딱 보이면서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때 소리만 둥 끼어오르고 제가 집중하면 그 퍼펫 소리에서도 예, 다른 건 다 그냥 희미해지고 소리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여튼 십몇 년을 보냈었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아니라고 알면서 네, 이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입처가 있고 출처가 있으니까 계속 그랬는데도 물론 지금은 이래서는 뭐 그랬거나 안 그랬거나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랬는데 계속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제 이게 공부방에 와서 이제 처음에도 이렇게 집중을 하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래, 제가 딱 그게 섭외돼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선생님보다 제가 더 어리석게 그런 그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년 이후로 제가 마지막 선생님한테 통화하고 예, 통화하고 난 뒤에 이제 작년 한 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의심도 완전 사라지고 그냥 이제 그때 재작년에 제가 그때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다 한 게 그때 작년 봄에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의 미진함이 그때 남아 있었는지 예, 이렇게 약간의 그게 있었는데 작년 봄에 이제 그게 확 밝아지면서 이제 이제는 뭐 공부를 할 건 없네, 공부할 건 없네, 더 이상이 그건 없고 지금부터는 내가 탁말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때 작년 여름에 제가 그때 대동산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도 제가 선생님 마르케 법회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여기에 이제 몰입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무심선언 때도 그랬고 거의 뭐 잠자는 시간 꿈을 꾸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완전히 좀 몰입하는 성격인가 봐요. 다른 공부나 학교 공부나 뭐 어디 뭐에 몰입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 선생님 공부방 만나고 난 뒤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한 하루 종일 제가 생각에 이렇게 잠깐 생각이 빠지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거의 몰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선생님 이렇게 뼈 감독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어리선 이치나 뭐 이런 거 그거를 할 때는 내가 아직까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집에서 혼자 책을 보고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해도 진짜 공부는 때가 있는 것 같은 게 눈알이 아파가지고 눈이 안 긋고 어쩌증이 와가지고 3페이지, 4페이지를 못 넘기겠는 거예요. 눈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눈 비비다가 이렇게 주경도 넣어보고 막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 다시 책을 보고 그래서 혼자서 내가 그때 40대에 그때 진짜 내가 정말 이렇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망상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여야하다는 게 특히 다른데 혼자 있을 때 제가 요즘은 그동안에는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에 어떤 진입을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이 자리에서
확연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거의 이제 낮에는 산에 돌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특별하게 친구들 만나는 시간 외에는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 만나다 보면 그냥 이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 만나면 이 말 속에서 너무 제가 이렇게 확 끌려간다는 게 그게 진짜 많이 어려워요. 끌려가요? 아니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니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의 어떤 의미의 생각 속에 이렇게 그게 되는 게 그래서 이게 그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게 좀 요즘 많이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참 뭐라고 필요할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공부에 마음이 가 있느냐, 그랬을 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몇 시간 안 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이 공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이 공부를 알면은 이거는 공부 안 하는 시간이 없는 게지. 거의 그게 분명하냐 이거죠. 결국엔.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쩔 때 뭐 좀 하거나 정신 차릴 땐 되다가 내가 딴 일 하거나 뭐 누구랑 대화할 때는 안 된다. 이러면은 지금 이게 아직 이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분단이 생긴 거야. 끊어짐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 이 법에 대한 안목이 밝지 않다는 거예요. 법이 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본 게 아니라 희미한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화할 때든 그럴 때든 이거는 이게 놓친다거나 그러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결국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 어떤 것을 자기도 모르게 법이란 대상을 상정하고 있을 때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망상하고 있었군. 네. 근데 아무리 망상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망상이 일어나도 왜냐면 그 망상 그대로가 망상이 진실로 이거예요, 망상이 진실로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망상이 묘용이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옛날 선사들도 신통묘용이 바로 망상 부리는 게 신통묘용이다. 근데 이제 자칫 오해하면 예전하고 똑같이 망상하면서 그걸 공부랍시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이게 이 소통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말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참 어렵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자기 체험, 자기 공부가 이제 분명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 경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그거는 제가 정도가의 그 분불교를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망상 불거진 진리를 구하지도 안 하고 진실을 안 하고 또 망상을 어떻게 하지만 그 말도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네. 거기까지. 그런데 왜 이게 나의 어떤 말을 듣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에 어떻게 해도 나의 그 습기가 있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 네.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선생님 이 공부라는 게, 이 견성자리라는 게 그냥 의식이잖아요. 의식. 깨어있는 어떤 의식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그 자체를.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잠깐이라도 무의식 속에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어떤 그 자체인지 항상 그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냥 모든 것이 망상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몸을 어떻게 돌려든 저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모든 게 이 법의 작용이라는 그거는 좀 확실해요. 그게 의심이 없는데 그 이제 나의 습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뭐 친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말 속에 그 예전 버릇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게 내가 보이니까 아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네, 예. 그걸 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봐서 그 습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부재망상 불구진이란 말이 그거거든요. 네.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그걸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지. 그걸 봐야 된다. 네. 아, 이걸 말로 그게 뭔지, 그 습기가 뭔지를 봐야 돼. 그게 바로 도란 사실을 봐야 된다고요. 그걸 본다는 게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체험. 습기가 바로 이 자리임을 체험적으로 그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왜냐면 그건 우리의 그 감정적 반응이나 이 생각이나 감각적 반응은 자동화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없앤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면 없앨수록 강화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실체라고 습기라고 하는 걸 실체라고 인정해 버리는 순간 그게 강화되는, 그러니까 노력의 역효과라는 게 그거예요. 왜 이 공부에서 수행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고 하냐면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에너지를, 힘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하는 그 습관화된 반응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력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게 바로 치구심이라는 분별심의 다른 이름이 치달려 구하는 마음,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 유의 조작을 하려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선해지도법이 정말 한심해요. 내가 정말 답답해서 물었는데 어떤 해결책도 안 줘. 네, 그게 뭐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해답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계속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미혹 속에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어떻게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게 암중모색 같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전통에서는 그런 거예요. 무지의 구름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명확한 길을 찾으려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거꾸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심이라고. 명확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나눠놨잖아. 다르고 틀리고 나눠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경험이 증명한 게 뭐냐면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얻을 거 없다고, 왜 본래 깨달았다고 하느냐, 이걸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인 체험이라고요. 제가 힘줘서 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체험도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생각하나? 왜 우리는 생각에 의지하나? 결국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통제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 바로 그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두렵고 더 불안해. 바로 그게 불안 자체.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불안이잖아요. 그 생각이 불안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주도권을 넘긴다고. 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절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생각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생각은 이 자리에 절대 갈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이 자리를 몰라요. 생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자리 그 자체인데도 생각에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그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쉬워지면 늘 이 자리야.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걸 확실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이고 기가 차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네? 그걸 말로 또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하겠지만 오래오래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 무책임한 소리지. 제가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 표현이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뭐 이렇게 머릿속에 어떻게 이건 아니지 이건 뭐 이런 어떤 그런 건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딱 맞닥뜨리는 현실 이게 다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그게 저한테 또 오늘 낮에 느꼈는데 무슨 이야기를 자기가 뭐 이제 지금 사람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제 모습을 봤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 쓸데없는 말을 제가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그 분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는 약간 남을 약간 웃기게 해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제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왜 그 말도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무심결에 이렇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평상시에도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잘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나 쓸데없는 소리 그냥 약간 오지랖퍼 같은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내가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 물론 뭐 그것도 뭐 결국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일어날 때 제가 한 번씩 이제 이 생각이 출렁하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딱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하지? 이러면서 제가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러다가 그냥 금방 이렇게 뭐 그래 다시 뭐 고민에 빠지 이건 아닌데 출렁 그러다가 그냥 금방 이렇게 금방 돌아오긴 해요. 제가 금방 그냥 돌아오고 그냥 그렇긴 한데 그게 나의 이렇게 약간 습처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그냥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남을 웃기려고 그냥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게 이집도노 사비돈제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적인 측면은 깨달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지 분명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아까 남을 웃기려고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가 예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피곤이 아니라 많이 필요하시나요? 엄청나게 피곤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모아서 언어로 이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금 딸려서 지금 말이 잘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한 게 뭐냐면 그건 어릴 때 형성된 거예요.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만 하는 그 반응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럼으로써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거나 비원받거나 그랬던 강화를 받았던 습관이기 때문에 안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만 되면 자동 반응. 조건 반사처럼 탁탁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박에 깨달았다고 해서 단박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흘린다? 이거는 깨달음으로 통제하거나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고 왜 이러지? 왜 나는 쓸데없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는 그게 그러니까 깨달음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해 나간다는 게 바로 그예요. 깨달음이랑 이 알아차림, 각이라고 하는 등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신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마음의 움직임들이 이제 이 빛의 포착, 그게 윗바사나라고요. 알아차린다는 게. 아, 통찰이 돼.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는지까지, 그래야지만 이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통찰은, 나는 왜 반응할까? 왜 나는 어떤 상황만 되면 왜 내가 불안할까? 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만 내가 안심이 될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아주 미세한 거 이런 것들이 순간 이렇게 마음이 딱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이 딱 움직일 때마다 그게 다 보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보이면서 아, 그래, 이게 나의 어떤 그거구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욕구가 강하다는 게 제가 그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많은 그런 방어 기제라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방어 기제가 뭐냐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게 된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전부 그게 방어 기제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어릴 때부터 가족과 제일 이제 근원적인 것은 부모 관계에서, 그 다음에 가족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몸짓,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래, 뿌리 깊게 그게 우리의 반응에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공부하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 깨달음에 목말라서, 이 깨달음의 문제에 이제 몰두하다가 문득 어떤 인연에 이제 깨달아요. 인식의 전환이 와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후련함이나 그런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깨달음의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경의 깨달음, 완전한 확철되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비록 그랬지만 이성적인 문제, 그게 소지장, 이성적인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번뇌장, 우리가 욕망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리고 감각에 속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의 문제는 그렇게 단박에 어떤 인식이 한번 바뀐 것으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식이고 아주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막 끌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애착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들은 생각 수준이 아니라 우리 거의 뭐 물리적으로 말하면 세포 수준으로 몸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겨를 없이 몸이 오그라붙고 막 덜덜덜 떨리고 막 분노가 치솟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이 자각의 열쇠가, 이 자각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 자각의 힘으로 이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화. 알아차린다는 게,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마음 씀씀이가, 마음의 작용이 이제 객관적으로 동일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몸도, 내 생각도, 이걸 타자화시킨, 그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현상들을 그냥 냉정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 사유가 일어나고 어쩌고 바른 생활이 되고 한다는 팔정도가 결국 뭐냐면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서 공부해 나가는 점수의 과정이었대요. 점수의 과정.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의 그런 구조들, 내 성격 형성된 그런 것들에서 서서히 풀려나요. 그래서 도노는 깨달음.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문제나 성격의 어떤 그 통합되지 않고 왜곡되고 치우쳐진 성격이, 모난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는데 어떤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시키거나 막 그렇게 어떤 치우쳐진, 비뚤어진 그런 성격에서 그러니까 건전한 어떤 상식을 지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온전하다, 통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성격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그 습관 반응하는 그 체계가 서서히
서서히 바뀌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해탈이에요. 번뇌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번뇌의 장애로부터. 그거는 아주 오래 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끝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보통 예전에는 뭐 수명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괜찮 30년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냥 50에 공부해도 한 50년 공부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의 일로다는 거예요. 향상의 일로. 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자기의 반응 양식, 그걸 이제 자기의 조건화라고, 그렇게 딱 시스템이 짜인 거예요. 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냄새나 어떤 감정, 느낌이 딱 느껴지면 어떻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오랜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이 똑같은 거잖아요. 자극 반응을 주니까 나중에는 어떤 자극이 없어도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 아주 자동화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존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반응 양식을 왜냐면 이걸 일일이 내가 분별해서 하나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무의식 수준의 자동화된 반응이에요. 그걸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걸 이 깨달음의 빛으로 비춰서, 그게 아직도 뭐냐면 내 마음속 동굴의 어두운 부분들, 이제 빛이 밝아서 어느 정도 대충 이 동굴의 규모가 드러났어. 하지만 저 미세한 구석구석 보면 아직도 빛이 닿지 않은 부분에 계속 빛을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밝히는, 그게 점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 후에 깨달았는데 뭔 공부라냐 이거. 우리는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땡인 줄 아는데, 아니야. 깨닫고 나서 우리는 마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나 은퇴만 해봐라. 은퇴하는 순간부터 난 놀아야지. 은퇴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깨달음이 진정한 공부의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도 많은 우리 공부 모임에도 막 지금 이제 막 어떤 인식의 전환이나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매혹당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이거 다 지나가봐야 스스로 깨쳐야 되는 거고, 그래, 한 1년이라도 좀 지난 다음에 좀, 이게 자기 공부를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쉽게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거는 사실은 막 휘둘리는 거는 오래전부터 그게 이제 약간 제가 이렇게 하는 그게 훈련이나 약간 이제 그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가 오기 전부터 이제 그렇게 휘둘리는 거는 제가 좀 많이 덜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형성됐던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저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지쌤 그 어떻게 하셨는지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는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저는 이 공부 모임에 저도 참여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 중이죠. 계속 공부 중이에요. 그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아직 수행 중이라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 죽은 영산회상의 부처님 아직도 수행 중이다. 이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끝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현상에 속지 않고 깨워서 자신의 자동화되고 무의식적인 반응에 끄달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 그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의 일부로, 이 현실 그 자체로. 그게 즉 한다는 거예요, 즉.
선생님, 이런 일반적인 분들의 이제 상황은 이렇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좀 못하고. 네. 그래서 뭐, 그때 선생님 같이 계시다가는 선생님 옆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초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일하신다는 선생님이 네.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네. 그런 선생님 계신다 했잖아요. 언제 얘기? 법문을 계속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을 손을 잡고 네.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봐서 못 된다고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상태보다 더 심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좀 하다가 쉬고 좀 하다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제 살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촌이고 이러니까 뭐 병원 가고 이런 것도 용기도 없거니와 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작년에 이제 지사 선생님하고 그 1대1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선생님 걸 계속 듣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조금은 파악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태는 조금 파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항우울증을 먹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병원 가가지고 그 전에 안 드셨어요? 그 용기도 없고 그를 갈 여력이 없었어요. 거의 집에서 이렇게 못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안도 선생님 가시는데 그 정신과 선생님한테 중간에 조금 개입이 됐으면 좋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게 불안이 아까 말씀하신 조건화가 돼가지고 네. 조금만 이제 그런 경계가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임도 이렇게 가서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떨려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이래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나 부럽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럽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다 개인 이제 그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약을 먹으면서 조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업무를 들으면서 제 상황 파악을 조금 했거든요. 이제 그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 그게 이제 올라올 때 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이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요 글 올려놨을 때 신경망 네.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 조건화가 너무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심하잖아요. 네. 이 상황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자신감도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이해는 됐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려고 딱 생각했을 때 그 앞전에 그 트라우마들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 선생님, 옆에 선생님처럼 막 강박증하고 막 분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세월이 너무 이렇게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선생님이 이제 뵈려고 거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모이시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어나는 그게 너무나 이게 강도가 크다 그럴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약을 좀 먹어서 조금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해야 선생님 말 같은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다 됐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아직 무섭고 두렵고 이게 그러니까 그 무섭고 두렵고 실체가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과거의 기억 과거의 기억은 실제로는 과거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두렵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금 한번 그 과거의 그 두려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세요? 지금도 좀 떨리고 있어요. 떨려요? 어떤 느낌이에요? 몸 전체가 떨리면서 좀 불안함이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그걸 불안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한번 처음 느끼는 느낌처럼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불안이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면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그 다음에 뭐 떨림 같은 것도 있어요? 몸이 팍 휘어가지고 이렇게 다리 막 네. 지금 쫄고 있거든요. 네. 몸 전체가 이렇게 막 휘어가지고
막 근육이 긴장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거의 긴장 속에 살았어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 조금 약 먹고 네. 이제 듣고 하면서 조금 이제 나아진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앞전에 약 안 먹고 있을 때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을 딱 주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안 해도. 왜 그런 불안, 그런 느낌, 왜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줄까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걸 이제 자꾸 우리는 그걸 불안이란 감정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랬지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번 가까이 가서 진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도망치기 때문에 더 무서운지도 몰라요. 어쩌면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전에 너무 도망을 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이제 마주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시도는 아직 못하고. 그러니까 바로 불안이 올 때 우리는 이게 반복된 경험이 어떻게 만들면 그런 조짐만 딱 느껴져 긴장이 바짝 되잖아요. 그러면서 피할 생각부터 먼저 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평소에 그 불안이 오거나 우울이 올 때 충분히 느껴보라는 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할 수 있으면 있으면 일기장에다가 진짜 과학자들이 현미경 보면서 무슨 세포 변화 이걸 막 그림 그리고 막 그 묘사하듯이 실험 관찰 일지를 쓰듯이 자기 경험을 관찰 일지를 써보세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은 객관화를 시켜주거든요. 그 감정에 동일체적 빠져들지 않고 일단 왜냐면 관찰하려면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그 우울과 불안을 우리는 우울 불안이라고 추상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서운 것이라는 그런 분별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제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떨립니까 경직됩니까 이완됩니까 이건 뭡니까 아주 그냥 객관적인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도 아니고 나쁜 경험도 아니잖아요. 그냥 경험이잖아요. 어쩔 때는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고 근육이 풀릴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그건 객관적인 그냥 경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심리적인 덧붙인 거예요. 허상이라고 허상. 그러니까 경험을 그냥 경험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험인가 하면서 네. 이게 우리는 감각, 감정,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로 개념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구분 잘 안 돼요. 감각, 감정, 생각은 그냥 안개 무더기 같아. 어떻게 보면 이건 감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감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도 개입돼 있어. 무슨 생각이 탁 일어나니까 감정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서 막 확 열이 나거나 감각도 오거나, 아니면 감각이 딱 일어나는데 뭐가 좀 춥네 했는데 갑자기 쓸쓸하다 뭐 이런 감정과 생각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래서 미세하게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불편한 감정이나 감각에 이렇게 막 억눌려 계셨던 분들은 너무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것도 자동화돼요. 그렇게 반응하는 양식이. 그러니까 무의식적 자동화에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반응 양식을 길러가는 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게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서 다가가서 너 진짜 뭐니 하고 이렇게 겪어보라는 게 실제로 한번 온전히 예전에 대구의 김기태 선생님이 맨날 썼던 방법인데 많이 했던 거예요. 온전히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 온전히. 실제로 제가 그런 표현도 썼는데 아침에 안개 자욱하게 껴 걸 도시 빌딩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밑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웬만큼 보여요. 멀리서 보면 짙어가지고 너무 짙고 저게 막 하나의 진짜 물질적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안개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적 실체는 없어요. 다만 시야를 약간 가리고 있는 그런 것이지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봐라.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질감이나 느낌도 있으니까 그 똑같은 감각이고 똑같은 감정에 불과한데 어떤 것은 좋아하면서 어떤 것은 이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남보다 더 그 취사 선택이나 호호가 더 강할 뿐일지도 몰라. 예. 근데 이제 다가가려면 좀 용기가. 그러니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모든 문제 귀결점 뭐냐면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이 자리는 아무 느낌, 감정, 생각이 없거든요. 요 자리에서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요 힘으로. 요거는 지금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 내면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절대 상처받지 않는 우리 존재. 바로 지금 봐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분별이 뭐냐면 이건 너무 자동화된 분별인데 이 몸을 잡고 나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 바깥의 현실과 나를 별개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어떤 사람한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첫 입문이거든요. 그냥 이거네 하는 거. 그냥 나도 세계도 이제까지 우리는 이게 너무나 나라고 하는 이 주체, 이 자아의 감각이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니까 여기에 사로잡히면 분명히 저 세계는 내 바깥에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몸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몸 바깥으로 내 몸 안뿐만 아니라 몸 바깥까지 이게 내 존재라는 이게 실제로 내 존재거든요. 이 전체가 존재의 경험이에요. 존재한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정확히 지금의 이 경험이에요. 지금의 이 경험이 존재의 경험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존재의 경험은 뭐냐면 말은 경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경험에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텅 비었다.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아무 경험에 내용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다고요 사람들.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근데 바로 정확히 그 느낌이라고. 아무 느낌 없던 그 느낌이라고. 바로 고기가 뭐냐? 마음이 평정한 상태예요. 어때요? 지금 불안이나 우울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 그 불안이나 우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해보라요. 그게 어디서 왔고 그 관찰하다 보면 그게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사라졌는지 분명히 아까까지 내가 막 몸이 떨리고 막 오그라붙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괜찮은 순간이 있어. 그때 기준점이 뭐냐면 이 허공 같은 감각이에요. 이 허공 같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안 느끼고 싶어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못 느끼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생각을 더 씌워버리면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경험한다는 생각을 통해서 보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이런다고. 그러니까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놓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예. 그러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상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 이제까지 나라고 익숙하게 나라고 동일시했던 이게 내가 아니게 돼요. 그냥 가슴이 따뜻하다는 감각. 내 육체의 질량감이란 감각. 그냥 감각 경험들이에요. 감각 끊임없이 수시로 이 공간이란 좌표 속에서 끝없이 감각은 변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실제 갖고 요 신체 외곽선까지만 나인 것 같은 이런 분별이 있어요. 근데 이 존재의 감각이라고 하는 건 안팎이 없이 통째로 그냥 텅 빈 감각이에요. 이 텅 빈 존재의 경험 속에 실제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살덩어리 36.5도에 내 손 봐. 손이 뜨끈뜨끈해. 이 근육의 감각, 이 살아있는 팔뚝팔뚝 이 욕망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이게 실제 아닌가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느껴지니까 실제로 생겼는데 이 입장에서 뭐냐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허상이라고. 그 느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깨뜨려봐서 죄행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상에 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예, 그래서 집착하면 모두 불만족이고 거기서 집착만 떨어지면 열반적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은 거예요. 모든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야. 그냥 우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떴을 뿐이지 그분이 우리랑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물들이 빛깔과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별자들, 개별적 인간들도 나름대로 개성을 다 가진 채로 똑같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물들이 공간 안에 자기 이거 미치겠네. 모든 사물들이 공간 안에 자기 자리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 컵이 여기 있으면 컵만큼 공간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왜냐면 공간이란 건 원래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나타난 것도 컵을 치웠다고 사라졌던 공간이 뿅 나타난 것도 아니고 컵으로 이 공간을 점유했다고 해서 공간이 사라지죠. 이게 불생불멸 그제. 왜? 없으니까. 없는데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없다는 게 있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말은 존재라고 하지만 존재 같은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없는 존재가 지금 전부 존재라고. 이 없는 존재 속에 이 존재하는 자들, 존재자들이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 근데 이 경험되는 존재자들은 마치 허공 속에 봐요. 이 컵이 본래 있었을까요? 흙에서 뭐해서 불로 구워서 이런 형태를 갖춘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영원히 있을까요? 언젠가 원래 왔던 대로 가겠죠. 예? 근데 봐요. 얘가 형성되기 전에도 허공은 있었고, 얘가 형성돼서도 허공 속에 머물고, 얘가 소멸돼도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허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주목하면 생사가 있어. 근데 이 컵이 살아 움직이는, 컵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공간의 입장에서 불생불명이라. 그리고 그 공간과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컵은 지금 둘이 아니에요. 그냥 이 공간을 벗어나 있지 않으니까. 어딜 가나 이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불생불멸이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 그래서 이 존재 안에 모든 경험들이 초대받은 거예요. 네. 내가 그 경험을 탐탁지 않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개별자가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괴로움의 그게 가래라고 그래요. 모든 게 영원하길 바라고. 예? 그게 가당치 않은 욕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거라. 모든 것은 깨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우리의 육신마저도. 예? 우리 자신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뭐냐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언젠가 만나요. 대부분 왜 이 공부하는 사람이 다 중년이 넘어섭니까? 우리 만나기 시작했거든. 상실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가까웠던 사람들 떠나죠. 예. 다 헤어질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친숙했던 우리 몸과 마음, 이 성격으로부터도 우리는 헤어져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결론이라면 지금 한번 잃어보자 이거예요. 지금 한번 잃어보자. 잃어본다고 사고 실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가 변할까? 예를 들어서 집이 사라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하면 끔찍하지. 예를 들면 그런 분 있잖아요. 화재나 수해나 갑작스러운 요번에 산불, 강원도 산불이나 아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통해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보금자를 했던 이 공간이 사라진다. 엄청난 고통과 상실의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 존재 입장에서 보세요. 이 존재가 스크래치 하나 날까?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억장이 무너져낼 거예요. 조금 더 심한 접근해볼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마 자녀분이 될 거예요.
자녀분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부모, 아니면 부모하고 정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반려견이나 반려묘. 내가 애착하는 거. 선생님, 배우자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셔서 너무 웃겼죠. 아, 배우자는 오히려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일 애착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 진짜 저도 그 엄마 돌아가셨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네, 슬퍼서 이게 경황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원래 냉정해요. 네, 진짜 아무 정이 없어요. 아 이거 뭐지? 진짜 저는 그때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너무 충격이어서 힘들어서 이게 지금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런 법문 들으면서 아 그게 그런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확보돼야지 우리는 상실과 변화와 실패, 결국 모든 인생은 실패예요. 성공한 인생은 없어요. 다 죽음으로써. 그렇죠. 예. 예전에 JP가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90 넘어서 거의 100살 돼서 죽으면서 자신의 정신생은 허업이었다. 아, 정말 멋진 사람이야. 우리는 예정돼 있어. 우리 삶은 그냥 재앙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 이건 엄연하고 필연적이고 반드시 그래요. 다 모든 사람 죽는다. 요번에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잖아요. 참 그러니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는 것이지 회피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 모든 재앙 수준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이러려고 태어난 인생이냐 막 그런 심정이 일어나겠지만 성숙한 인간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건 정해진 거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예견된 거고 우리는 반드시 만난 사람은 헤어질 거고 얻은 것은 잃어버릴 거고 우리는 결국 어떤 것도 자기 몸뚱아리조차 가지고 갈 수 없다. 다 잃어버릴 거다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깨어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다면 허무밖에 남는 게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 내 소유물이 사라져도 내 신체가 사라져도 뭐가 사라져도 담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생사 문제 해결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이 삶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분명하던, 그러니까 무상을 철저히 느껴야 되는 거고, 그걸 깨뜨려 봐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언젠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애정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애정이 없었다면 그 상실의 고통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애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 존재 입장에서 봐라 이거예요. 여긴 그 부증불감이 그거거든요. 하나도 늘어난 게 없고 내가 무슨 100평, 200평 아파트를 수백 채 가져도 내 존재 감각은 늘어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정신적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의 본바탕이란 건 그런 소유물의 득실에 의해서 훼손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1년에 막 갑자기 막 줄초상 치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사람 다 정신을 잃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그 근본 바탕이 뭐냐면 우리한테 다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그런 불행 속에서 이겨낸 사람 보고 와 대단하다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나 같은 난 벌써 죽었어 이러잖아요. 그건 자기를 너무나 나약한 존재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위대한 영웅이나 힘이 세서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네.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나의 죽음을? 네? 네? 나의 노화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인간들이 한 꼴을 봐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걸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피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응? 나이 막으려고 가시로 막고 뭘로 막았더니 뒷문으로 들어온다던가, 세월이. 예, 절대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여러 개 들고 금괴를 사다 놓고, 금고에다 집어넣고, 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매일 잠을 자도 우리는 결국 필멸이에요, 필멸. 그래서 이공부에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원래 얻은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공부에 얻는 공부가 아니야. 본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야. 절대 상처받지 않은 내 내면의 고요한 공간. 내 존재의 생사를 벗어난 내 존재의 중심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서 이 재난에 가까운 삶을, 재앙스러운 삶을, 인생 고해라고 하는 이 고해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스스럼 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받는 게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을 받는다고요.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피할 수 있어. 대단히 역설적인 말인데 저도 이제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전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어떤 걸 피하고 어떤 걸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한다고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통제하고 그건 자아는 끝없이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자기가 내가 왕이야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는 원래 어려요. 어린애 같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굳게 믿어요. 난 늙으면 안 돼. 난 슬프면 안 돼. 난 괴로우면 안 돼. 애들 생각이잖아. 왜 너는 그러면 안 돼? 남들 다 그런데 왜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걔는 할 말이 있어. 난 그냥 나니까. 나야. 난 소중하니까 이런다니까. 그게 자아에 대한, 그게 아집이에요. 우리의 아상이라고. 정말 그게 뿌리 깊은 거예요. 그거 녹여내는 게 그 번뇌장으로부터 해탈이고, 그게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탈이라고 해요.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까 말했지 우울 불안할 때 경직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왜 경직하냐?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우리 교통사고 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주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육체라고 믿었던 오랜 습관 때문에 딱 감정적 반응이나 불안 반응이나 보면 딱 근육과 몸이 긴장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한평생 그 고통을 네. 피하려고 네. 못하거든요. 봐요. 바로 그게. 이제 그거를 그래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어. 도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벽장 속에 있는 귀신은 확인해 보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온전히 그 경험이 자기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그 반응은 그러면 난 그걸 견딜 수가 없다고 자꾸 생각해. 그게 두려움이에요. 제일 처음에 조금 걸리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나중에 괜히 그렇죠. 그게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그러니까 피하면 그렇게 어둠 속에 그렇게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내가 깨달았는데 왜 분별이 일어나고, 왜 또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더 심해진다니까, 더. 이제 억압의 힘이 분별로 이렇게 잘못 착각했던 게, 이게 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니까 마구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지하실 속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그런 공포나 어린 시절의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안 사라져요. 걔네들은 반드시 천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 속에, 또는 우리 육체 속에 저장돼 있어요. 감각 반응으로. 그게 해부해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되면 우리 몸이나 우리 감정이나 얘네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야. 난 괴롭다고. 그 괴로움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그래서 깨치기는 대승으로 깨치지만 공부는 소승처럼 한다는 게 그거예요. 소승의 이 알아차림 하나하나 이 자극을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이런 소승의 관법을 깨친 뒤에 쓰는 거라고. 거꾸로 그걸 해서 깨치는 게 아니라 깨칠 땐 대승으로 탁 곧장 들어가고 곧장 딱 깨치고 그 깨침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맛보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대로 수행이라는 게 따로 뭐 가부좌 틀고 뭐 어디 가서 조용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 직장인들 저도 포함해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 권태로움이랄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출근하기 싫어. 좀 더 잤으면 그러면서 막 아침에 밀려오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 거기에 막 그게 수십 년 오랫동안 묵었던 감정들이고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인데 그걸 매일매일 우리는 겪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거기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이제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일상적이라고 넘겨왔던 감정들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할 때 그런 감정들은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천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자기가 일어났던 그 자리로 이제 다시 여기에 오지 마라. 여기에 와. 잘 보내줘. 네, 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사랑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애도의 기간을 가져라. 충분히 슬퍼야 된다. 그래야지 그 억눌렸던 것 때문에 뒤에 막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그런서 풀려나듯이 충분히 경험해줘야 된다. 그 몸이나 감각이나 감정이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왔을 때 네. 잘 못 받아주고 이렇게 뭉쳐놨던 게 그렇죠. 결국에는 다 그럼 더 그렇죠. 마치 뭐냐면 자기한테 관심을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자꾸 밀치고 하는 것처럼 그럼 더 걔는 더 성이 나고 더 분이 나서 더 과격하고 더 귀찮게 할 거라고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90년대 영화 가운데 식스센스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소년이 귀신을 보잖아요. 예. 근데 그 귀신을 보는 그 소년에게 귀신들이 찾아와요. 왜? 그 소년만 자기를 봐주니까. 그리고 그 소년에게 뭐 하냐?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그 계모한테 독살당한 그 소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의 그 계모에 만행이 적힌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장소를 이제 귀신 유령이 그 소녀한테 알려서 뭐 이렇게 전부 다 뭔가 그 유령을 우리의 감정이라고 우리가 거부하려고 보기도 소름 끼치는 내가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유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이제 만나줘야 되는 그렇죠. 보통 이제 왜냐하면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니까. 예. 근데도 우리는 계속 거부했다. 계속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바꿔서 그걸 안아줘야 돼.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루퍼트 스파이라 좋아하는데 루퍼트 스파이라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성이 질문하는 내용이었어요.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때 루퍼트가 이런 동화 얘기를 했어요. 개구리 왕자. 옛날에 어떤 왕궁에 공주가 황금공을 가지고 놀았어. 근데 공주가 정원에서 놀다가 그만 그 공이 연못에 빠졌어요. 그러자 막 황금공 귀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연못에 있던 개구리 한 마리가 왜 울고 있냐니까 내 황금공이 저기 빠졌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 황금공 건져다 줄 테니까 내 소원 좀 들어줄래? 하니까 뭔데? 하니까 나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해주고 네 침대 옆에서 좀 자게 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키스를 한번 해달라. 근데 이 공주가 당장 그 공을 찾고 싶으니까 그래 한 거야. 그러자 당장 이 개구리는 와서 공을 딱 건네줬어요. 근데 공주는 공만 받고 흥 하고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가 돼서 왕비랑 공주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창문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식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왕이 이게 뭔 소리냐니까 사실은 공주가 낮에 있던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왕이 꾸짖은 거야.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과 왕비가 될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키지 않지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밥 먹고 저녁 때가 되자 침대 옆에서 머리맡에 자겠다는 거야. 같은 베개에서 자게 했어. 그다음 마지막 키스.
개구리, 그렇잖아요. 근데 눈 딱 감고 킷을 쪽 했는데 다 아시는 결말. 왕자님으로 뽕! 그러면서 그 개구리 왕자, 그게 우리를 뭐 마주하고 싶지 않고 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감정이라고 한번 보자.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멋진 왕자님으로 그런 비유적인.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 보자면 그게 틀림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우울, 불안, 공포, 짜증이란 게 재료가 뭘까요? 실제로 모든 현상의 재료가 이거 이름이 없으니까 존재, 의식이라면 그 우울, 공포, 불안도 이 존재, 이 의식의 다른 모습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거. 그 동화 속에서처럼 저주받은 형태의 그 저주를 풀어줄 사람은 누구냐? 프린세스, 공주. 근데 이해는 다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하도 이제 1년 동안 계속 들으면서 하도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계속 그걸 제가 들었으니까 제 공부가 계속 그거예요. 저에게 남아있는 이 감정적인 조건 하나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아주 보기보다 이 감성적이에요. 잘 울기도 하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불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게 항상 저희 가족이나 이 제일 가까웠던 사람한테 미안한 게 그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자주 냈고 말씀하셨어요. 조급하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선생님 그 불안이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성격 형성된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격 형성이 어릴 때 거의 다 되잖아요. 네. 그죠? 특히 뭐 3세 전에 이제 어떻게 양육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제가 그 이유가 제가 어릴 때 당감동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 서면에 살다가 아버지 자보지가 풀려가지고 거기로 이사 갔는데 그 위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네. 6살 때 이사를 갔는데 6살 때부터 제가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5학년 되기 전까지 매일 올라갔어요. 저 혼자도 올라가고 또 누구 올라가자면 같이 올라가고 매일 시체가 들어와서 그때 전부 수작업 했잖아요. 매일 올라가서 거기 너티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었고 그 이슬람 사원처럼 하얀 궁전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제 눈에는 그게 어디 외국의 무슨 그 건물 같은 사진에 봤던 화정이 그런 게 아니라 화장터가 처음에는 몰랐죠.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인지 모르고. 네, 그래서 올라가서 봤는데 어느 날 연구차가 들어오더니 도를 해서 그거 관을 집어내가지고 큰 철벽 문에다가 아저씨가 샥 집어넣으면 버하얀 불이 그걸 갖다가 눈 뜨면 일어나서 올라가서 처음 끝까지 그 집어내가지고 보면은 두개골 다 이렇게 요만한 거랑 무릎 뼈 조그만한 거 2개, 3개를 이제 집게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아저씨가 이렇게 절구 세절구에다가. 네, 세줄거에다 꽁꽁 아니, 찧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영락공원 같은 데 가면 마지막에 이거 세절구에다. 네, 세줄거 제가 그거를 6살 때부터 매일 올라가서 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온갖 그 이제 형태를 다 보고 그거를 이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이제 한 저학년 3, 4학년 때까지 매일 올라가서 그거를 신결해 보고 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 엄마가 백혈병으로 죽어가지고 갔는데 얘가 거기서 공뛰기하고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엄마가 죽지. 그때부터 나는 죽음에 대한 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나 봐요. 쟤는 엄마가 죽었는데 왜 저기서 고무뛰기를 하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슬퍼하시다고 막 그러는지 간이 그 큰 이 철문 속으로 쫙 들어가니까 엄마 끄집어내는다면서 애가 가면서 막 울더라고. 죽음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뭐가 엄마가 이제 머리 떠나간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울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이렇게 고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나 봐 선생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잠을 자면 내가 이렇게 4차원 세계로 막 빠져가지고 죽음 속으로 이렇게 내가 힘올려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이게 불안감이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그때부터. 저는 죽음이 무섭다 그런 것보다 저도 예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고구마를 드시다 벼랑간에 앞에 푹 쓰러지신 거예요. 고구마 이제 걸려서 이제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고 되게 따랐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죽으면은, 제가 상상을 하는 게, 죽으면은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이게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 공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간, 상대가 있어야 이게 말하는 이게 숨 쉬는 숨이 아니라 생각이 튀어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게 깜깜하다, 답답하다.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뭐가 무서웠냐면 이 모든 거는 너무 다, 이게 답답했어요. 아니 이 우주는 다 있는데 네. 모든 내 아는 사람들은 다 남아 있는데 나만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야. 그냥 깜깜했어. 네. 뭔가가 나를 이렇게 내가 뭔가가 뭐 붙어야 내가 생각을 해야 뭘 해야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 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래서 아까 저기 선생님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게 네. 저도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그 불안한 감이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도 그 원인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불안한지 삶이 아니 이렇게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심결에 또 외로움 같은 게 저는 어릴 때 그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좀 명상 같은 걸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빠지니까 저도 외로움을 좀 많이 탔었거든요. 그 외로움을 탄 게 엄마가 막 아버지랑 같이 사업하면서 막 이제 엄마가 늘 바쁘고 하니까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정 결핍 때문에 제가 이 불안한 감하고 그게 생각 많이 하시네. 아니 명상센터 가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그걸 보니까 제가 스스로 치유를 했어요. 그 치유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나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분명히 쳐다봐야 이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진짜 어릴 때 그게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하고 거기 고고 너머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은 바로 봐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걸 자각하거든요. 예, 진짜 다른 동물하고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면 자기 소멸에 대해서 분명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지각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첫 번째 각성의 순간이거든요. 내가 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때 아주 근원적인 공포를 느껴요. 저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4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지금도 그 선명한 장면, 책상 위에 야광으로 된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는데 그걸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한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11살이었죠.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영원 불변한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선 그 11살 무렵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나와 세계 속에 나를 개별자라고 완전하게 믿어버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왜냐면 어린애들 봐요. 걔네들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없었던 게 진짜예요. 죽음의 공포가 없었던 게 올바른 상태였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런 육체고 필면의 존재라고 믿어버린 순간 공포가 생긴 거라니까. 그때부터 나와 세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제 지금 경험에 의하면 그때 이후부터는 뭔가가 선명해지기 시작해. 왜? 분열 속에 살았거든. 그러면서 항상 나에 대한 관심 속에 살았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상하게 어린 시절부터 제가 성경책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맨날 절에 냉수마차라로 가시면 암자 옆에 약수터에서 막 새벽 4시에 그건 왜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아들이니까. 5시, 6시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보면 맨날
저 개금동에 살았는데 그 엄강산 주변에 보면 약수터 주변에 초 켜놓고 향 해놓고 아, 그렇죠. 약수터 되면 그런 데 많잖아요. 그 향냄새, 초, 암자에 그려진 그런 지옥 그림 이런 거 보면서 그랬던 그러면서 이제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 불안이 있는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결핍감 같은 것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심리치료하고 이 마음 공부의 핵심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간극이 하나 있는데 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형성됐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만나요. 내면의 어린아이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 자아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아는 아주 어린애 같다. 보면 무슨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겉으로 보면 아주 뭐 대학 교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어쩌면 대통령 예전에 그 누구야 그 르윈스키 사건 그 미국 대통령 그 사람 보면 뭐 예일대를 나오고 점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무슨 그런 문제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의 자아가 어릴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막 갈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부모 입장하고 자식 입장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이 부족한 걸 자기 나중에 크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했던 건 그 어린애 마음이에요. 분명히 부모님은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을 텐데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결핍됐다고 느끼는 거고 저도 애들 키우면서 그걸 느꼈어요. 난 정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이런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밖에 걔는 못 받아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마음까지 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걔는 애가 아닌 거지. 근데 선생님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엄마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왜냐면 둘이 아니잖아요. 느껴지면서 엄마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나타난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허용이고 저는 그래서 최면 치료나 그런 치료는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간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 아이의 치료는 그런 내면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런 과거의 것을 그건 이해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서구식 심리학의 한계예요. 이해가 돼. 내가 왜 그런 이해는 됐는지 그건 이해고 아까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감정 반응 조건화는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다.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어린아이 형성된 그 성격이나 그런 반응 체계보다 더 근원적인 게 바로 이 본질에 대한 탐구거든요. 결국 답은 이 속에 있어요. 항상 기본은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빛이에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깊은 원시의 동굴을 탐구하는데 빛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깨어남이란 빛을 가지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저 안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 벽의 끝에 닿을 때까지.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 본래 텅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빚어낸 환영, 저기에 뭐가 있을지 몰라. 거기에 대한 두려움, 어떤 기대도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 원래 처음부터 원시시대 그때부터 여긴 텅 빈 공간이었다. 어둠 속에 괴물은 살고 있지 않았다. 그걸 발견할 때까지 그걸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걸 체험적인 공부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혼의 모험이지. 자기 일생을 건 모험이기도 해요. 이걸 삶 속에서 그걸 이제 그렇죠. 해야 된다는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결국 삶밖에 더 있어요. 이 현실이라는 게 삶인데, 이 자체가 삶인데, 이 삶에는, 봐요.
좋은 삶, 나쁜 삶이 없어요. 지금 이 삶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 똑같은 지금 이 현실, 이 삶이 있다고요.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끔찍한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예? 어쩌면 반전도 될 수 있죠. 아주 끔찍했던 그것이 아까 개구리 왕자 이야기처럼.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셨어요? 야곱인가? 욥인가? 그게 헷갈리네. 욥인지 야곱인지 모르겠지만 천사랑 씨름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인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데를 갔어. 좀 음침한 데를 간 거야. 가족들을 데리고. 그다음 어느 날 밤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잠 깨려 보니까 누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밤새 그와 싸웠어요. 밤새 막 그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엄청난 힘으로 꽉 조이는 거야. 야곱인가? 욥인가? 얘도 힘이 센데도 엄청 못하겠는 거야. 그래 밤새 발버둥 쳤는데 새벽이 되니까 보니까 이거 천사야. 이 새벽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가려고 하니까 요번엔 거꾸로 야곱이 붙잡았어. 붙잡고 놔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가야 된다고 놔라 하는 거야. 아니야 너 절대 못 간다.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천사야. 나를 축복해주고 가라. 그래 축복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번엔 야곱인가 걔가 더 힘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뭐 거기 보면 뭐 환도뼈를 분질렀다든가 그래 절름발이가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견딜 수 없게 된 그 천사가 축복을 하고 떠났대. 이것도 그거예요. 우리를 옥죄었던 감정에서 풀려날 때 그게 축복으로 변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밤중에는 그게 뭔지 몰랐대. 자기를 억누르고 구속하는 건데 새벽이 오니까 이게 뭐야? 천사였더래. 천사. 그러니까 이번엔 잡았다. 그걸 우리는 빨리 보내면 좋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냥 빨리 보냈으면 그게 뭔지 몰랐을 텐데 밝음의 빛에 의해서 그걸 본다는 거야. 보고 그에게 축복을 요구하는 거야. 뭔가가 메시지가 있다. 이 고난과 이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괴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서 괴로움, 뭐 괴로우니까 청춘이다. 니나 그런 청춘이라 그냥. 좋아하진 않지만 두려워하니까 이제. 그렇죠. 누구든지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이게 우리 봐요.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그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인생이 무슨 보람이나 흥미진진함이나 뭔가가 있을까요? 살만하다고 할까요? 그 자질구레한 고통이나 괴로움뿐만 아니라 아주 그런 고통들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제한했던 자신의 한계를 꿰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까 말했던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어딘가에 제한돼서 그 안의 행복만 지키면서 살고 있을지 몰랐고요. 자기가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었다면. 예를 들면 갑자기 남편이 실직했어. 그래서 집안에서 그냥 살림만 하던 여인이 어쩔 수 없어 생계 때문에 그때는 괴롭지 않을까요? 불안한 미래나. 근데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가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을 발견하고 또는 끔찍한 질병을 통해서 왜 나한테 이런 그런 일이 할지 모르지만 그럼으로써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던 것이 정말 행복했던 순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은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무력하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금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하루아침에 심장 한번 부여잡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땡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라는 신념을 지키느라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에 대한 불안에게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그 불확실성에 자기를 열어놓고, 그래. 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 훼손당하지 않을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냐,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죠. 외부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탈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꼭 이래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날 떠나면 안 되고, 나는 이걸 꼭 가져야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본문 들으면서 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듯한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도라는 게 딱 게 아니라 지금 눈앞이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은 뭐예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잖아요. 모든 일이 가능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좋은 일도 이 자리고 또 끔찍한 일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바라가 존재 감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게 변하는지, 이건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딱 지금 이대로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근데 요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게 제가 이렇게 누워있거나 뭐 행동할 때 제 모습이 제 머릿속에 네. 상상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아니라 생각인가? 그래서 생각이에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누워있을 때도 내가 그전에는 그걸 의식을 못했는데 누워있는데도 내가 누워있는 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인가 내가? 그래서 나를 생각이라고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밴드에 올려주셨던 그 말씀이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조금 어느 정도 진짜 이런 이성적인 거는 그래 이것도 이거지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감정적인 게 이게 진짜 알면서도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 읽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이지적인 측면은 진화의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걔네 피질이라. 우리의 사유는 이 제일 바깥쪽에서 되는데, 우리 감정 있잖아요. 감정은 저 안에 편도체라고 해서 생물 시간에 우리 뇌가 세 부분으로 돼 있다 해서 속에 있고 중간에 있고, 그다음 백색증, 베네피지라는 게 제일 마지막 진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사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유는. 그러니까 금방 해소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생각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사유적인 측면은 빨리 이 신경망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 원시적인 뇌, 우리 동물적 수준의 뇌,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은 동물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적 수준의 생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고, 그러니까 감각, 센스하고 이 이모션, 감정하고를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구분이 모호한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인 수준이라.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오랜 진화 속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하나에 온 우주 역사가 그냥 있는 거라니까요. 나라는 이 개별자 속에 태초의 우주의 시작부터 모든 생명체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당시에 달과 별의 어떤 영향력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끝이 없는 공부죠.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활짝 열어놔야 돼요. 활짝. 그러니까 고정된 우리가 격외선할 때, 격이란 말이 틀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반응 양식도 일종의 틀이 잡힌 거예요. 성격이란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서만 계속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틀 밖으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완과 개방과 이완이에요. 마음, 의식을 열어야 되고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럴 때 봐요. 우리가 경직되거나 막 이렇게 의식도 수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충격받거나 뭐 하면은 갑자기 시야가 좁아진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시야가 좁아져서 조금만 여유 있었으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서 뭐 아들이 납치됐다, 뭐 비명소리 들으면 갑자기 판단이 갑자기 안 되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냥 순간적인 반응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노려가지고 보이스피싱범들이 사람의 의식을 딴 생각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축되고 경직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열고 이완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이전까지 틀에 잡힌 그런 반응 양식 말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견뎌내는 방식, 이완, 개방, 그게 일종의 받아들이거든요. 그걸 계속 경험해 보는 거야.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이 방심이라고 될까? 마음을 안심해버리는 이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만 딱 되면 화부터 나고 딱 마음의 문이 딱 닫히는 데서부터 이제 조금씩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군습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예요. 그게 서서히 아주 더디게 진행된다 이거예요. 더디게. 그래서 10수년 걸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수년이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조건화된 반응 양식도 많은 부분이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그때쯤 이제 자기 공부를 돌아보면 예전하고 내가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 그런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인지적인 수준, 의식적인 수준은 이건 금방 달라져요. 그래, 맞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인식이 확 열릴 때도 일종의 그런 해방감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부가 다 됐다는 착각하기 딱 십상이에요. 자기가 깨달았던 착각하기. 착각도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한테 지도를 받으란 게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오류를 다 겪어본 거예요. 왜? 우린 다 똑같아요. 난생 처음 하는 거니까 각자에게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그다음에 도반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자기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수많은 유사한 케이스를 통해서 일반적인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특별한 경계에 나왔을 때 이거 안 속는 거예요. 다른 도반들의 경우를 통해서 자기한테만 어떤 특이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생각을 굳게 믿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느껴지면 이게 사실이라고 딱 또 잡으려고 그래. 그때 이제 아니야. 기본은 뭐냐면 나타난 것은 현상이다. 없다가 생겨난 건 그건 환상이다. 좀 희한하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선생님한테도 지난번에 제가 겨울에 와서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잡고 있던 것들. 그래서 왜 이 선 공부는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걸 전부 뺏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내 공부를 인정 안 해줘. 뭐 별것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인식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정말 말로 하기 힘든데 내일 벽암록에 할 이 조주 스님이 왜 조주 고불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사람들이 미세한 자기 분별을 못 알아차리는데 그 조주는 그 미세한 분별까지도 딱 지적해주고 그걸 걷어가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주 하는 거예요. 조주의 눈이 안목이 날카롭다는 게 뭐냐면 많은 공부인들이 자기 모순임에 빠져 있는 줄 몰라요. 예. 그 대다수의 초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다 속아요. 자기가 깨달아도 착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들러붙는다고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그냥 자기는 깨달았다고 착각하죠.
되게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짜지. 공부를 해서 그런 자취나 그런 게 쭉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근데 참, 그냥,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진득하게 공부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자취?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연의 일부? 그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우리 동양적 정서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 우리 예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도가적인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연과 함께 뭐 어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가깝죠. 우리가 이게 발견한 이 자리하고, 왜냐면 이건 저절로 진짜 자연 그대로니까, 저절로 그러한 거니까.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분별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뭘 대상화하고 자부지간 이렇게 분열과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먼저 그 허물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잘못하면 지도받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지. 분장에 혀가 짧아서 바담풍 해놓고 따라서 바담풍 하니까 야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 하라니까 이런 격이지. 그래서 자기 입을 때리고 예스 선사들은 그랬던 거예요. 나의 허물이다. 허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어떤 실법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이사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면 그걸 딱 떼줘야 되거든요. 끊어줘야 되고, 뺏는다. 그게 살인도 활인검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거예요. 막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탁 끊어서 없애줘야 되고, 자기를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한테는 뭔가 의기를 복돋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신을 믿으세요. 완벽합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는 건 살리는 소리고, 망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공부라고 집착을 합니까? 내놔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게 끊어버리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없는. 그래서 그걸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확신할 때까지. 그럴 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이미 있는 것에 대한 확신해서 이제 더 이상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나 이해나 이런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 없는 사람이지. 본래 일 없는 사람이었다. 본래 일 없는 사람. 이 현실은 단 한 번도 이게 달라진 적이 없어요. 딱 요대로 지금 여기 요대로예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이거 공부할 필요도 없었던 자리인데 그렇게 수십 년 공부해서 결국 본래 그대로란 사실에 개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참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네. 맨날 그대로네. 그랬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그때 일라쌤하고 1대1 할 때 얼음이 같은 물인데 근데 이제 얼음이 물로 녹는 시간이 그렇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비유고. 근데 그때 못 알아듣고 시간이 필요해요. 똑같은데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담업 몇 년이라도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그때부터 정말 뭔가 자기한테 변화가 감지되고 자기가 뭔가 이제 눈을 뜬 것 같을 때 그때부터 공부를 진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못 견뎌요. 3년, 5년 제가 10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반으로 좀 50% 반값으로 좀
세일을 해드릴까? 그래서 합리화를 잘 시키는데요. 3년, 5년이라고 할까? 아니, 요즘 보니까 우리 모임에서 한 3년, 5년 만에도 이제 딱 이렇게 안정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보람이지. 그래야지, 그렇구나. 청출어람 좀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도반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만들려는 게 반드시 혼자 공부하면 혼자 망상에 빠져. 그러니까 귀찮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참. 그래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저도 지금 피곤해. 저도 마음은 진짜 계속, 저는 진짜 나중에 기회만 된다면 조그만 그런 공동체처럼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런 공부,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왜 그렇게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서원이나 선원이나 이런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했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좀 이게 뭐냐면 좀 공부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어지기가 어렵겠구나.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제가 낼 수 있는 시간까지는 최대한 늘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무심선언회 공부할 때마다 무조건 공부가 없을 때도 거기 가서 이제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게 공부였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뭐 딴낯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전통적인 선교육법도 똑같았어요. 아침, 저녁, 조참, 만참, 그다음 울력, 일하고, 생활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다 이거였지. 다 다반사, 일상 다반사라는 게 차 먹고 밥 먹는 일이다. 그게 공부였지. 달리 다른 공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늘 이 진실 하나에 가있어. 이걸 밝히려고, 아직 밝히지 못해서 밝히려고, 밝혔으면 늘 이 자리에 깨어있기 위해서 계속. 그러려면 뭡니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옆에 있는 그 도반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존재만으로 공부가 되는 거지. 자기가 망상 피우려고 해도 옆에서, 그 망상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찔러주고 정식 번쩍번쩍 들지. 근데 새 속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나 해서 이상한 주식 얘기나 비트코인 얘기나 하고 있으면 경계에 휩쓸리게 마련이고 공부 잘하던 사람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도 환경이 중요하죠, 선생님. 그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하셨잖아요. 네. 대학생이. 네. 그때 아침 저녁으로 하고 또 낮에는 끝나고 난 뒤에. 죄송한데 저 가요. 그렇네요. 네, 오늘 내려가야 돼서. 내려가셔야 돼요. 마지막 차를 타야 돼서. 어이구, 조심하셔야